2022년 3월 16일 서울의 한 호텔 기자회견장. 수많은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 여성이 마스크를 벗고 대중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이플 잎. 홍콩 국적의 그녀는 홍콩 국적의 그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서부 10회 당시에 메이플 잎. 홍콩 국적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의 이름은 메이플 잎. 홍콩 국적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메이플 잎 입어는 몰이 그녀는 입었게 고나는 파도 거침이다. 시감은 그정습니다. 군것질 메이플 잎. 홍콩 국적의 많은 모를 가심한다 합니다. 주의도 그녀 지면 정일하기십니다. 메이플 잎 이분은도 없이 쉽정도 굴게 이 병호히 메이플리엔 이 조gin이 죽으너 그 어샤를 대시가십니다. 메이플 잎. 홍콩 국적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시가면도로 곱다 여성이 메이플 잎. 그동안 20점 하대요. 메이플 잎. 홍콩 국적의 그녀는 다미덕이십니다. 그점은 그 다음에 닦이는 많은 녹을 고테러십니다. 수많은 카메라 셔터 소리가 좋은데 한 여성이 메이플 잎. 홍콩 국적의 그녀는 다미덕이십니다. 그녀는 두드모가 내 허러본맨데요. 지가에 지금 봄이보리과 여성이 다든시보 그르를 여성이 풀베돔이다. 푼 정도로 몬시푼 게 메이플 잎. 부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가 고발한 대상은 다름 아닌 수만 명의 신도를 거느린 거대 종교단체의 수장 정명석이었습니다. 그녀가 꺼내놓은 녹음 파일 속 목소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구원을 약속했던 그 목소리는 성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탐욕스럽고 추악한 욕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지 불과 4년 만에 악몽은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과 우리 사회가 놓쳐버린 정의의 허점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싶은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먼저 시계를 2018년 2월로 되돌려야 합니다. 대전 교도소 앞 살을 내는 듯한 한파 속에서도 수백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출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교도소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일명 JMS의 총재 정명석이었습니다. 그는 2008년 여신도들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습니다. 일반적인 상식대로라면 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한 범죄자의 출소 현장은 비난과 경계의 시선으로 가득 차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현장의 공기는 기이했습니다. 신도들은 환호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에게 정명석의 10년 수감 생활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핍박이자 메시아가 겪어야 할 고난의 십자가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와 수사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정명석은 출소와 동시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부착했습니다.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어 24시간 감시를 받아야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출소 직후부터 다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JMS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국가의 감시망은 무력했습니다. 우리는 취재 도중 정명석의 전자발찌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충격적인 증언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머무는 충남 금산군 진산면의 월명동 수련원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요새였으며 그 안에서 정명석은 대한민국의 법이 아닌 자신이 만든 교리로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월명동 자연성전. JMS 신도들이 지상 천국이라 부르는 그곳은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조경과 웅장한 바위들로 꾸며진 평화로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 뒤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명석이 출소 후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 교단 내부에서는 은밀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신부를 선발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과거 그가 수감되기 전 행했던 범죄의 패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해지고 치밀해졌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전직 JMS 간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명석의 출소는 곧 제2의 전성기를 의미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도 그는 접견과 서신을 통해 교단을 원격 조정해 왔지만 육체적으로 자유의 몸이 된 그는 억눌려왔던 욕망을 종교적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발찌의 신호가 월명동 수련원 내부에서 멈춰있는 동안 그 안에서는 외부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밀한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범행이 정명석 혼자만의 일탈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수사 기록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이 거대한 범죄 행각을 돕는 수많은 조력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선별하고 교육하고 심지어 정명석의 방으로 들여보내는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조력자들 중 상당수가 과거의 피해자였거나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 계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맹목적인 복종으로 이끌었을까요? 왜 그들은 범죄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가스라이팅이라 불리는 심리적 지배 메커니즘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명석은 단순한 상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취약한 마음, 구원에 대한 갈망을 인질로 잡는 고도의 심리조작 기술자였습니다. 2018년 출소 직후부터 2021년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 수사기관에 접수된 피해 사실만 해도 믿기 힘들 정도로 방대합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보호관찰소는 왜 이 징후를 미리 포착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포착하고도 거대 종교단체의 힘 앞에서 주저했던 것은 아닐까요? 메이플시의 폭로가 있기 전까지 월명동의 밤은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철저한 통제와 공포가 만들어낸 침묵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신성시대는 교주를 고발한다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그리고 배신자로 낙인 찍혀 겪게 될 보복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한 용기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그 견고한 침묵의 벽에 균열을 냈습니다. 그 균열 사이로 쏟아져 나온 진실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종교범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균열을 따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정명석이 어떻게 젊은 여성들을 신의 신부라는 이름으로 포섭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교묘한 세뇌의 기술들은 무엇이었는지 파헤쳐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했던 대학생들이 어떻게 가족과 사회를 등지고 월명동의 깊은 골짜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지옥행 열차의 탑승 과정을 면밀히 추적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JMS가 자랑하는 소위 스타 시스템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키 크고 아름다운 여성들만을 골라 구성된 이 특별한 조직이 실제로는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고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인권 유린의 현장을 증언과 기록을 통해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진 영혼을 파괴하는 조직적 범죄에 관한 기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JMS 사건을 접하며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명문대를 다니는 지성인들이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속아 넘어가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명석의 언행은 어눌하고 투박합니다. 상식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JMS의 포교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심리적 덫이라는 사실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와 탈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JMS의 접근 방식은 처음부터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학가, 쇼핑몰, 서점 등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배회하며 매우 매력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키가 크시네요. 모델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우리 동아리에서 대학생 연합 댄스팀을 모집하는데 이미지가 딱 맞아요. 무료로 악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이들에게 처음 접근한 사람들은 광적인 신도가 아니라 세련된 옷차림에 친절한 미소를 띤 학교 선배나 언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2단계, 즉 심리학 용어로 라포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JMS라는 단어는 철저히 배제됩니다. 피해자들은 그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자기 개발을 하는 건전한 모임에 들어왔다고 믿게 됩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지속됩니다. 피해자가 이 집단에 대해 인간적인 신뢰를 쌓고 심리적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었을 때 비로소 성경 공부라는 다음 단계가 제시됩니다. 이를 그들은 30개론이라 부르는데 이는 기존 기독교 교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정명석을 재림예수로 끼워 맞추는 체계적인 세뇌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정명석이 노리는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도들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갖춘 젊은 여성들, 그들은 내부에서 신앙스타 또는 상록수라는 은어로 불렸습니다. 170cm 이상의 큰 키, 서구적인 외모, 20대 초반의 젊음. 이것은 종교적 신실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철저히 외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정명석은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신다는 왜곡된 논리를 내세워 이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신앙스타로 선발된다는 것은 교단 내에서 엄청난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반 신도들은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영광, 그리고 구원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로 포장되었습니다. 사회에서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이들은 이곳에서 선택받은 자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으며 자존감이 비대하게 부풀려집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그루밍 수법의 일환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며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오직 가해자의 인정만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월명동 수련원에는 이들만을 위한 별도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의 생활은 군대를 방불케 하는 통제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수면 시간, 식사량, 심지어 체중까지 철저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차단되거나 감시당했고 TV나 인터넷 뉴스도 검열을 거친 내용만 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곳은 이상한 곳이라고 조언하면 JMS 측은 이를 사탄의 시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족의 걱정을 영적인 방해물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교단이라는 고립된 섬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점은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핵심 인물들이 바로 여성 간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명석의 최측근에서 신앙 스타들을 관리하는 일명 보고자들은 피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정명석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에 자신들도 신앙 스타였으며 정명석에게 성적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으로라면 피해자가 된 그들이 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가해자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가 가진 가장 악질적인 구조, 피해의 대물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믿어왔던 구원이 무너지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다는 인지 부조화를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특별한 사랑, 신의 은총으로 합리화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정명석에게 상납함으로써 교단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정명석의 총애를 확인받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갓 들어온 신입 신앙 스타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시는 건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야. 네가 건강검진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사랑의 완성 과정이야. 이른바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정명석의 범죄 행위 직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거부감을 무마시키고 가스라이팅을 완성한 것은 정명석 본인이 아니라 바로 이 언니들이었습니다. 같은 여성, 그리고 믿고 따랐던 선배들의 이러한 회유는 피해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저렇게 훌륭하고 신앙심 깊은 언니가 괜찮다고 하니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자기 검열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은 저항할 의지를 상실한 채 월명동의 가장 은밀한 방으로 들여보내졌습니다. 그 방 안에서 벌어진 일은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관계에 의한 철저한 유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을 나온 뒤에도 피해자들은 울음을 삼키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곳의 룰이었고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이 끔찍한 순환고리.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향한 열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이 거대한 악의 카르텔에 맞서 계란으로 발리치기라 불렸던 싸움을 30년 넘게 이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JMS 추적에 인생을 바친 한 교수와 반 JMS 활동가들. 그들은 테러의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것은 단순히 용기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담보로 걸어야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의 행군과도 같습니다. 여기 그 어둠 속을 30년 넘게 걸어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수학과 김도영 교수. 강단에서 방정식을 풀던 젊은 학자가 대한민국 사이비 종교 역사상 가장 끈질긴 추적자가 된 사연. 그리고 그가 이끄는 반 JMS 단체 엑소더스의 투쟁은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김도영 교수가 처음 JMS와 악연을 맺은 것은 1995년 그가 카이스트 대학원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평소 아끼던 친구가 JMS에 빠져 연락이 두절되자 그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직접 교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닌 정명석이라는 교주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이한 착취 구조였습니다. 친구를 빼내오는 과정에서 그는 JMS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엑소더스를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파헤치는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테러였습니다. 김 교수는 취재진에게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을 담담하게, 하지만 뼈아프게 털어놓았습니다. JMS 신도들은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폭력조차 거룩한 전쟁으로 정당화하는 맹신도들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수차례 미행과 도청을 당했고 집 앞에는 협박 편지가 붙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03년에 발생했습니다. 김도영 교수의 아버지가 귀가하던 중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무차별적인 테러를 당한 곳입니다. 쇠파이프 등을 휘두른 습격으로 인해 그의 아버지는 얼굴뼈가 함몰되고 뇌출혈을 일으키는 등 전치 12주가 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범인들은 JMS의 광신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김 교수의 활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가장 비열한 방식인 가족을 타깃으로 삼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모습을 보며 김 교수가 느꼈을 분노와 절망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은 그가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김 교수의 싸움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999년 성추문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정명석은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대만, 홍콩, 중국을 넘나드는 그의 도피 행각은 무려 8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물리적 거리와 외교적 한계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사실상 수사관 역할을 자처하며 정명석의 뒤를 쫓은 것은 김도영 교수와 엑소더스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비를 털어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현지 교민들과 협력하여 정명석의 은신처를 추적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잠복 근무가 이어졌습니다. 2007년 중국 공안이 베이징 교회의 한 별장에서 정명석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단서 역시 이들의 끈질긴 추적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정명석이 체포되는 순간 김 교수는 현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정명석에게 내려진 징역 10년형은 김 교수에게는 끝이 아닌 유예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은 정명석에게 반성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핍박받는 순교자로 만들어 신도들을 결집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정명석이 수감되어 있는 10년 동안 JMS 교단은 무너지기는커녕 더욱 조직화되었습니다. 교리는 다듬어졌고 내부 단속은 강화되었으며 정명석의 출소를 대비한 자금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2018년 정명석의 출소가 다가오자 김도영 교수는 다시 한번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가 나오면 반드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전자발찌만으로는 그를 막을 수 없다. 그는 언론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의 경고를 오래된 과거의 일로 치부하거나 특정 종교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으로 격하했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식었고 언론조차 더 이상 JMS를 주요 뉴스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무관심의 틈을 타고 앞서 우리가 1부와 2부에서 다루었던 끔찍한 일들이 월명동에서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는 정명석 출소 직후부터 다시 발생하기 시작한 피해 제보들을 수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를 찾아왔습니다. 경찰서 문턱을 넘기도 전에 포기하려던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그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운 건 역시 김 교수와 엑소더스였습니다. 메이플 씨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김도영 교수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의 낯선 법적 시스템과 거대 종교단체의 위협 앞에서 메이플 씨가 흔들릴 때마다 김 교수는 그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증거들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JMS 내부의 조력자 시스템, 자금 흐름, 그리고 교리가 어떻게 성범죄를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과 거대 조직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과 그것을 덮으려는 자들 사이의 정보 전쟁이었습니다. JMS 측은 김 교수를 상대로 수십 건의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그를 괴롭혔고 여전히 그를 사탄의 앞잡이라 부르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말합니다. 나는 내 딸과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2023년 김 교수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의 싸움을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JMS의 실체를 알리는 거대한 미디어의 파도였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팀과 김도영 교수의 만남. 그것은 침묵의 카르텔을 깨트릴 가장 강력한 폭탄의 뇌관이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3일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서비스되는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 8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공개되었습니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이 다큐멘터리는 공개되자마자 대한민국 사회를 거대한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시사 교양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제작을 맡은 MBC의 조성현 PD는 2년여의 취재 기간 동안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마치 첩보 영화를 찍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취재진이 움직일 때마다 정체불명의 차량이 그 뒤를 쫓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 밤 차량을 운전하던 PD가 백미러를 통해 자신을 미행하는 검은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골목길로 따돌려야 했던 일화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JMS 측은 취재진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감시조를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었고 제작진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차 안에 3단봉과 전기 충격기를 상시 비치해 두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송 제작진이 취재를 위해 호신용 무기를 소지해야 했다는 사실은 JMS라는 집단이 얼마나 위험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내재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JMS 측의 방해 공작은 물리적 위협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방송 공개 직전인 2023년 2월, 그들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목격한 진실은 영원히 하드디스크 속에 묻힐 뻔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연일 수많은 신도들이 모여 탄원서를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 공개 하루 전인 3월 2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JMS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방송은 공익적인 목적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법부가 종교단체의 사익보다 사회적 알 권리와 공익을 우선시한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공개된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대중을 경악하게 만든 스모킹건은 바로 메이플 씨가 목숨을 걸고 녹음한 97분 분량의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명석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들이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녹음 파일 속에 담긴 목소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추악한 범죄자의 민낯 가치였습니다. 나 여기 컸어? 여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돼. 자신을 재림예수, 메시아라 칭하던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노골적이고 저속한 성적 발언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상황의 맥락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거나 거부 의사를 보여도 그는 이를 사랑이나 치료라는 명목으로 강행했습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며 울먹이는 피해자에게 그는 자신의 행위를 신성한 의식인 양 포장하며 가스라이팅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음성 파일은 그동안 JMS가 쌓아 올린 거룩한 성자의 이미지를 단 한순간에 박살내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문이 아니라 법정을 넘어 전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유죄를 확신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물증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파장은 거셌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JMS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네티즌들은 자발적으로 전국의 JMS 연관 교회와 사업장 위치를 공유하는 JMS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카페, 병원, 학원인 줄 알고 이용했던 곳들이 사실은 JMS 신도들이 운영하며 자금을 대거나 포교 장소로 활용되는 곳이었다는 사실에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간판의 글씨체
특유의 로고 등을 식별하는 방법이 공유되었고 해당 사업장들은 폐업하거나 간판을 내리는 등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사이비 종교가 우리 사회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는 공포와 자각에서 비롯된 집단적 방어 기제였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수사기관의 태도도 급변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종교 내부의 문제라며 서국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신중론을 펼치던 검찰과 경찰이 비로소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한 편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사의 톱니바퀴를 강제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방송 이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에 숨어 지내던 또 다른 피해자들이 메이플 씨의 용기와 대중의 지지에 힘입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쏘아올린 공은 이제 법조계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명석과 그의 변호인단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대 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을 선임하며 법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대규모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재판과는 별개로 형사재판은 철저히 증거와 법리에 의해 판가름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녹음 파일은 조작되었다, 방송은 악마의 편집이다 라고 주장하며 재판부를 흔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법정이라는 차가운 이성의 그의 공간에서 뜨거운 여론은 때로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정명석 측은 바로 그 점을 노렸습니다. 피해자의 기억 오류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신도들을 동원해 재판장에게 수만 통의 탄원서를 보내 업무를 마비시키는 전술. 이제 무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방송국에서 방청석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법정으로 이동합니다. 2023년의 뜨거웠던 봄, 대중의 시선은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로 쏠렸습니다. 거리에서는 정명석을 규탄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졌지만 육중한 철문이 닫힌 법정 안의 공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곳은 감정이나 도덕이 아닌 오직 증거와 법리만이 지배하는 차가운 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은 정명석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대한민국 메로라 하는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초기 변호인단 명단은 그야말로 화려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검찰 고위직 출신 등 소위 정관이라 불리는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습니다. JMS 측이 이 재판에 얼마나 사활을 걸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보유한 자금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일부 대형 로펌들이 사임계를 제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정명석 측의 법적 방어 전략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활하고 치밀해졌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전략은 피해자 흠집내기였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가해자 측이 사용하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메이플 씨와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며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저항하지 않았다. 범행 이후에도 웃으며 대화했다. 금전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사건의 본질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아닌 합의된 부적절한 관계 혹은 꽃뱀의 공작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2차 가해였지만 법정 안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배중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정명석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신도들에게 자신을 재림 예수, 메시아, 선생님으로 칭송받으며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했던 그가 판사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신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고도의 법률적 계산이 깔린 발언이었습니다. 검찰이 정명석을 기소한 핵심 논리는 준강간 혐의였습니다. 준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정명석을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요구를 거역하는 것은 곧 신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절대적인 공포, 즉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명석 측은 바로 이 고리를 끊으려 한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세뇌된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이성을 가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논리를 만들려 한 것입니다. 수만 명의 신도들 앞에서는 신으로 군림하면서 법의 심판대 앞에서는 비겁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그의 이중성은 그를 믿었던 많은 신도들에게조차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신도들은 이마저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침묵하신 것과 같다며 합리화했습니다. JMS 측의 두 번째 전략은 시간 끌기였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구속기간 내에 1심 판결이 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정명석 측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그들은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재판 과정을 지연시켰고 결정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나상훈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라며 정명석 측의 억지 주장을 질타하자 변호인단은 재판장이 예단, 미리 판단함을 가지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상급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전면 중단됩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기각 결정으로 재판이 재개되기까지 무려 3토 4개월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이 허비되었습니다. 그 사이 정명석의 구속 만료일은 다가오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법정 밖에서의 공격도 치열했습니다. JMS 신도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재판부와 검찰에 수만 통의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억울하다. 고소인들의 주장은 거짓이다 라는 내용의 편지가 매일 트럭으로 실려올 정도로 쇄도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고 판사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때법 전술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김도영 교수와 조력자들에 대한 미행과 감시, 그리고 악성 루머 유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결정적 증거였던 메이플 씨의 녹음 파일에 대해 그들은 국내외 소리 분석 전문가들을 동원해 편집 및 조작의 흔적이 있다는 감정서를 제출하며 증거 능력을 탄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에서의 정밀 분석 결과는 단호했습니다. 편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원본 그대로 녹음된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적 증거 앞에서도 그들은 음모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집요하고 거대한 방어막 속에서도 진실의 퍼즐 조각은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은 정명석 개인을 넘어 이 범죄를 가능하게 했던 시스템 자체를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명석이 감옥에 있는 동안 혹은 그가 방 안에 있을 때 밖에서 문을 지키며 범죄를 방조했던 공범들, 그 중에서도 JMS의 2인자로 불리며 정명석의 수감기간 동안 교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던 한 여성이 수사망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조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정명석 못지않은 권력을 휘두르며 천만인의 어미라 불렸던 그녀. 정명석이 아버지라면
그녀는 어머니로 불리며 신도들을 통제해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명석의 성범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조은을 비롯한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범죄단체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명석이라는 절대 권력이 감옥에 갇혀있던 10년의 공백기. 상식적으로라면 구심점을 잃고 와해되었어야 할 이 거대 종교단체는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더욱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심도수는 늘어났고 헌금은 쌓여갔으며 전국 각지에 웅장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거대한 선박을 조종했던 것일까요? 수사당국과 탈퇴자들은 그 배후에 제2언니라 불리던 한 여성이 있었다고 지목합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의 2인자, 본명 김지순. 교단 내에서는 정조은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정명석이 수감된 직후부터 급부상했습니다. 정명석은 옥중 서신을 통해 그녀를 성령의 상징체, 나를 대신할 존재로 지명하며 신도들에게 그녀의 말을 따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천만인의 어미라는 칭호를 얻으며 사실상 교주 대행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강단에선 그녀는 화려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옷과 시계, 보석으로 치장한 채 설교하는 그녀의 모습은 검소와 절제를 강조하는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신도들에게 그녀의 화려함은 신의 축복을 받은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 뒤에는 추악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 정조은은 단순히 교단을 관리하는 행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명석의 성범죄를 가장 가까이에서 돕고 방조하고 심지어 기획한 핵심 공범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정조은은 소위 신앙스타를 산발하고 관리하는 총책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정명석의 취향에 맞는 여성들을 골라내는 최종 면접관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정명석과의 독대, 시방렬합 부고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에게 정조은은 안심시키는 말을 건네거나 때로는 질책하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시는 기회야. 목욕 재개하고 기다려라. 선생님이 오실 거야. 너 미쳤니? 주님이 부르시는데 거역할 셈이야? 같은 여성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가스라이팅의 최전선에 그녀가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정조은은 정명석만큼이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정명석이 아버지라면 그녀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 이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데 갓 20살이 된 신도가 어떻게 그것을 범죄라고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피해자들의 신뢰와 존경심을 정명석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누린 부와 권력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녀의 재산 규모는 수십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신도들이 피땀 흘려 바친 헌금 중 상당 부분이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정명석의 범죄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곧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생존 수단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악의 카르텔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공개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정조은은 기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경기도 분당의 한 교회에서 긴급 지도자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선생님 범행을 막으려 노력했다. 여자들이
선생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었다. 지금 드러난 것은 3~5%에 불과하다. 더 많은 진실이 있다.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거나 오히려 피해를 막으려 했던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포장하며 정명석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정명석이 무너질 것이 확실시되자 자신이라도 살아남아 교권을 장악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쇼였습니다. 그녀는 정명석을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힌 늙은이로 격화시키고 자신을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 부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녀의 눈물 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방대한 증거 자료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 그리고 다수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을 토대로 정조은이 범행의 단순 방조범이 아닌 적극적 가담자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녀가 피해자들을 선별하여 리스트를 만들고 정명석에게 보고하고 범행 시간을 조율한 정황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2023년 4월 법원은 정조은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화려한 명품을 두르고 강단에 서서 호령하던 제이 언니가 푸른 수의를 입고 구치소로 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JMS 관계자 8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는 민원국장, 수행비서 등 교단의 핵심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구속 기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성욕을 참지 못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거대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여 여성을 착취한 조직범죄임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교단 내에는 피해자를 물색하는 채용사 역할, 범행 장소 밖을 지키는 경비 역할, 문제가 생기면 입막음을 시도하는 해결사 역할이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정조은과 공범들은 정명석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범행 후 울면서 나오는 피해자들에게 감사 기도를 드려라,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교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현장 바로 문 밖에서 그들은 태연하게 다음 순서를 기다리거나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악의 평범성,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그 섬뜩한 개념이 월명동 골짜기에서 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명석은 혼자가 아닙니다. 재판정에는 그와 함께 그를 메시아로 받들며 범죄를 도왔던 충실한 종들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추악한 폭로전을 시작한 그들의 비즈니스 관계는 법의 심판대 앞에서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겨울,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1심 선고 공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가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대전지방법원으로 쏠렸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30년 넘게 이어진 끈질긴 추적의 결과가 마침내 하나의 숫자로 귀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법정 앞. 영하의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주변은 경찰 기동대와 펜스로 둘러싸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명석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해자 연대와 시민단체가, 다른 한쪽에서는 정명석 목사님은 무죄다 라고 외치는 수백 명의 JMS 신도들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종교범죄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기록될 이날, 법정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오후 2시, 재판부가 입장하고 장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정명석. 그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재판장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동안 화려한 변호인단을 이끌며 무죄를 주장해온 변호사들이, 그리고 그 뒤에는 공범으로 기소된 정조은과 간부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의 영혼을 지배했고 이를 악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상훈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판결문은 단순한 형량 선고가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엄중한 꾸짖음이었습니다. 피고인 정명석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법정 안에 짧은 탄식과 숨죽인 울음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징역 23년. 당시 정명석의 나이가 만 78세였음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그가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할 때면 100세가 넘는 나이가 됩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그리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이토록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판결문에 담긴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정명석 측은 줄곧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종교적 세뇌로 인해 피고인을 절대적인 신으로 믿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곧 신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리적인 결박은 없었지만 심리적 결박 상태에 있었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판결이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태도에 대한 질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으로만 여겼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녹음 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작설을 주장하며 사법부를 기만하려 했던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셋째, 공범들에 대한 단죄였습니다. 이날 재판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정명석의 황태자로 불렸던 2인자 정조은, 본명 김지순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방조범에게 내려진 형량치고는 매우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보통 방조범은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정조은이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실질적 공범이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조은에 대해 피고인은 정명석의 성범죄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들을 산발해 정명석에게 보냄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나머지 JMS 간부 4명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이비 종교범죄에서 교주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조력자들 또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순간 방청석의 풍경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피해자들과 그들을 지원해온 반 JMS 활동가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지난한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조롱받았던 그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메이플 씨는 변호인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대한민국 법원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반면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JMS 신도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땅을 치며 통곡했고 일부는 이 재판은 무효다, 종교 탄압이다라고 소리치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들에게 정명석은 여전히 억울하게 누명을 쓴 메시아였습니다. 정명석 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이라는 상투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징역 23년.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늙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가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인권 유린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있어서 동의의 개념이 단순히 노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넘어 위력에 의해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까지 포함한다는 사법적 진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정명석은 감옥으로 갔지만 월명동의 화려한 건물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수만 명의 신도들은 여전히 그가 돌아오기를 혹은 그가 옥중에서 보내올 새로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도소의 담벼락이 정명석의 신체를 가둘 수는 있어도 이미 신도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힌 왜곡된 믿음까지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은 다시 한번 월명동을 찾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고요해 보였지만 내부는 전열을 가다듬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주가 없는 동안 조직을 유지하고 2심과 3심을 대비하며 흔들리는 신도들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교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범죄자는 단죄되었지만 범죄를 잉태한 토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양 위에서 또 다른 싹이 트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고 2인자 정조은마저 구속되면서 대중은 이 사건이 정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악마는 감옥에 갔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 세상은 조금 더 깨끗해졌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을 덮고 카메라 조명을 끈 뒤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법적으로 일단락되었을지 몰라도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서의 JMS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를 판결 이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JMS 연관 교회들은 간판을 내리거나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상징과도 같았던 정명석 특유의 흘림체 글씨체로 된 현판들이 사라지고 대신 일반 개신교 교회와 구별하기 힘든 평범한 이름과 로고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미지 세탁입니다.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고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채 포교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위장 전술인 것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변화는 감지됩니다. JMS 관련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들은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고 대신 문화, 예술, 스포츠를 표방하는 일반 동호회나 소모임으로 위장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대학가에서, 번화가에서,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소속감을 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라는 단어 대신 멘토링, 진로 상담, 심리 치유라는 트렌디한 가면을 쓰고 말입니다. 정명석이라는 이름은 숨겼지만 그를 신격화하는 교리의 핵심은 변하지 않은 채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21세기 첨단 과학과 이성의 시대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왜 이토록 정근대적인 사이비 종교가 끊임없이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짓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 극심한 취업난,
해체되는 가족관계 속에서 현대인들, 특히 청년들은 깊은 고립감과 불안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JMS와 같은 사이비 종교는 바로 이 심리적 공백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경쟁에 지친 이들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다. 여기에 진정한 사랑과 가족이 있다라고 속삭이며 다가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자존감을 채워주고 소속감을 부여합니다. 비록 그것이 거짓된 교리에 기반한 가짜 구원일지라도 차가운 현실에 지친 이들에게는 달콤한 마취제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이비 종교의 번성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회 안전망과 정서적 지지 기반이 무너진 곳에서 그 틈을 비집고 자라난 괴물인 셈입니다. 또한 우리는 남겨진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명석이 감옥에 갔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상처가 씻은 듯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청춘을 성그리째 도둑맞았다는 상실감에, 누군가는 가족과 친구를 버리고 교주를 따랐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특히 탈퇴자들은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높은 벽에 부딪힙니다.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입니다. 우리는 메이플씨를 비롯한 내부 고발자들을 영웅이라 불렀지만 그 칭송이 식은 뒤 그들이 겪어야 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 상담 지원, 법률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어떻게 그런 멍청한 것에 속을 수 있냐는 비난은 피해자들을 다시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2차 가해일 뿐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어서 속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었고 구원을 갈망했던 순수한 마음이 악용당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 여전히 월명동을 향해 기도를 올리고 옥중의 정명석을 기다리는 수만 명의 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광신도라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는 인지 부조화라는 심리적 감옥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믿어온 신념이 거짓임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더 강력한 믿음으로 도피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들이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끈질긴 설득과 기다림, 그리고 언제든 돌아와도 좋다는 열린 문일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정명석 사건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결코 인권 유린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법부는 23년이라는 중형으로 뒤늦게나마 정의를 세웠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합니다. 제2의 정명석, 제2의 JMS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얼굴로 잉태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악은 성실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틈을 노리며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렇기에 진실을 쫓는 우리의 감시 또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자극적인 가십거리로 소비하고 잊어버린다면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가짜 신들의 소나귀에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말, 너무나 당연해서 진부하게 들리는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 30년을 쌓아온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단순히 분노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잊히지 않도록,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는 앞으로도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을 찾아 그 끝이 어디든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가 멈추지 않고 취재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의 이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